데이터 분석 준전문과 3과목 데이터 분석에서 챕터 2 통계 분석에 대한 요약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수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많은 페이지 수에 비해서, 즉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에 비해서 문제도 좀 어려운 편이고, 그 다음에 문제 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챕터 2보다는 챕터 3 정형 데이터 마이닝 쪽에 시간을 좀 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통계 분석을 저희가 완전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통계 분석에 대해서 이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못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마이닝 쪽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도 해야 되지만 시간의 안배를 잘 하셔서 정형 데이터 마이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죠. 우선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이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이 모집단과 모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연구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렇게 샘플 추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본 집단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에 대한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모수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들 같은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본에서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기호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확률적인 표본 추출법의 종류인데, 단순 무작위 추출, 계통 추출, 층화 추출, 군집 추출이 있었을 때 특히나 이 층화 추출하고 군집 추출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구분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층화 추출이라면 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군집 추출이라고 한다면 집단을 몇 개 선택해서 그 내부에서 또 샘플링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계통 추출부터 볼게요. 계통 추출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랑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층화 추출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게 몇 개의 집단 또는 층으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서 층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별, 나이대, 지역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군집 추출은 모집단을 차이가 없는 여러 개 집단으로 나누고 그 집단 중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층화 추출은 그 층 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군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여러 개의 집단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시 보시면 유치원 어린이라고 했을 때 유치원이 여러 개죠. 그리고 그런 유치원들이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 유치원을 선택하는 그것이 군집 추출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시를 보고 어떠한 방법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본 추출 관련 오차가 있는데 샘플링 에러, 그리고 넌 샘플링 에러, 샘플링 바이어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샘플링 에러라는 것은 샘플링을 해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우리들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발생하는 오차이고요. 이런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지가 되고 전수조사를 할 때는 0이 되는 거죠. 반면에 비표본 추출 오차라는 것은 샘플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에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를 제외한 조사, 집계,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차를 말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설문이나 측정 방식이 잘못됐거나 자료의 기록 및 처리의 오류 또는 무응답, 오응답 오류 등이 비표본 추출 오차고요. 얘는 표본이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즉
표본의 크기가 크다고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표본 편이라는 것은 뭔가 편중된 샘플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향된 표본을 추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률화에 의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범주형과 수치형이 있는데, 이 범주형에는 명목형하고 서열형이 있고, 수치형에는 이산형하고 연속형이 있다. 이때 이산형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셀 수 있고 특정 값과 값 사이에 다른 값이 존재하지 못하는 정수 데이터인데, 이 이산형 형태이면서 종류가 제한되면 범주형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종류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연속형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서. 자, 그리고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들이 존재하는 실수 데이터다. 그래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 등을 포함한다. 뒤에 보면은 명목 척도부터 비율 척도가 나와 있는데요. 척도별 특징하고 예시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명목 척도하고 서열 척도가 나오는데 이게 범주형이에요. 두 가지가. 그리고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라는 것이 연속형입니다. 그래서 범주형 같은 경우에 그 순서에 의미가 없는 명목 척도가 있고요. 서열 척도는 순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 예시, 서열 척도의 예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척도인지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에서는 차이점이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예요. 절대 0점이라는 것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등간 척도 같은 경우는 양적 비교가 돼요. 즉, 덧셈, 뺄셈이 가능하고요.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연산까지 가능합니다. 비율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칙 연산 가능,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집중화 경향 측정하는 값들의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합니다. 숫자들의 묶음이 있었을 때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최빈값은 특히나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최빈값이 없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값으로 채워져 있다면, 지금 여기는 그런 것이 없지만 모두 다 똑같은 값으로 채워져 있다면 최빈값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는 특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평균은 꼬리값의 영향을 받아요. 즉, 이상값이 있다면 평균이 그 이상값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값은 그런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 아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그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칭관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미인, 메디안, 모드라는 값이 모두 다 동일하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을 포지티브 스퀴드, 이거는 양의 외도라고 하는데, 양의 외도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길게, 지금은 그렇게 아주 길게 표현을 못했지만 조금 더 많이 길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작은 쪽에 몰려 있죠. 데이터들이 왼쪽에 몰려 있고 꼬리는 오른쪽으로 긴 그림. 그래서 평균이 그 꼬리를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항상 최빈값이니까 높이가 가장 높은 데 있고 메디안은 중간에 있죠. 그리고 네거티브 스퀴드라는 것은 왼쪽으로 꼬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값들이 큰 쪽으로 몰려 있게 되죠. 그리고 평균은 이상값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최빈값이죠.
자,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이 메디안과 미인 값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왼쪽 꼬리가 긴지 오른쪽 꼬리가 긴지, 그리고 꼬리가 길다라고 표현해 줘야 되는데 어느 쪽에 데이터가 치우쳐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이라는 것은 왼쪽에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는 것이고, 왼쪽에 꼬리가 긴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데이터들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산포도라는 것이 있는데, 범위, 사분위수 범위, 편차,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개념도 확실하셔야 돼요.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을 말하고, 사분위수 범위는 Q3에서 Q1을 뺀 것을 말하죠. 그리고 편차라고 하는 것이 연량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되죠. 그리고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표본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합을 자유도로 나눈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양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표본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n-1인데요. 만약에 모집 단위였다면 n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이나 분산, 표준편차, 범위 막 이런 것들을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같은 것들은 건너뛸게요. 그리고 변동계수. 변동계수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다른 두 그룹 또는 단위가 같지만 평균 차이가 클 때 산포 비교에 사용을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위가 다르다던가 평균의 차이가 클 때는 변동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단위를 맞추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표준편차 나누기 표본의 평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표준편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평균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는 거죠. 단위를 맞춰서. 자, 그리고 이제 확률에 대한 것이에요. 확률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 나가는 것보다는 가볍게 기본 개념하고 몇 가지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표본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 그리고 표본 공간은 그런 표본점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점의 특정한 집합으로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번 굴렸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A에는 135라는 것이 포함되죠. 그리고 확률은 우리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라는 것이 분모고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라는 것이 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 나누기 표본 공간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일할 경우가 맥시멈인 1이 되고요.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 때 0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도 요식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A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PB분의 PA 교집합 B라는 요식 반드시 암기하시고, 특히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면 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발생하는 확률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B라는 사건도 발생하는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 A가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PB하고 동일하다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A가 발생하는 확률이나 동일해서 이 B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이라고 해서 두 개 교집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집합이 없는 것은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요. 독립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PA 곱하기 PB가 되는 겁니다. 구하는 거는 직접 한 번씩 꼭 구해보시고요. 그래서 사건의 종류 해가지고 독립사건과 배반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독립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배반사건하고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자, 배반사건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합집합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PA하고 PB를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어느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생의 확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의 그거 앞에서 나왔던 것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교집합이 있어요. PA 곱하기 PB. 그리고 합집합을 구할 때는 PA하고 PB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을 한번 빼줘야 되죠. 왜냐면 여기 더하기 하면서 두 번 포함됐으니까 한 번은 빼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속사건이라는 것은 두 사건 A와 B에서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구할 때 조건부 확률이죠. B라는 상황이 일어난 상황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PB. 얘는 정리를 해보면 뭐 별도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조건부 확률에서 PA B라는 것이 PB분의 PA 교집합 B, 요거 앞에 있었잖아요. 조건부 확률. 근데 여기에서 이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양쪽에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없어질 거고. 그래서 PA 교집합 B는 이거 곱하는 거죠. PA 바 B 곱하기 PB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사건, 배반사건, 종속사건에 대한 개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들 해본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기출문제에서 나온 예시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구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확률 분포인데요. 분포라는 것은 일정한 범위 안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 현상의 기인의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변수이고, 확률 현상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지만 가능한 결과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른다.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건 알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1부터 6까지의 눈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률적으로 정해지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6개의 눈이 있는 주사위 같은 경우는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1부터 6까지 다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확률 분포라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과 그 값을 취할 확률의 대응관계로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거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알고 계시죠? 0번, 1번, 2번. 자, 그리고 이 0이라는 것은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1은 앞면 뒷면이나 뒷면 앞면이 나오는 것. 2는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총 4가지 표본 관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뒤 나오는 거 4개 중에 1개, 앞하고 뒤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앞이라고 써 있으니까 또 4개 중에 1개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률 분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확률 분포는 크게 이산형하고 연속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산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정수로 0,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표기되고 한정된 가능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은 독립이어야 되고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항분포, 베르누이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이산균등 분포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산형 확률 분포의 종류.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확률 분포 하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연속형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의 가능한 값이 무한계예요.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 지수분포, 연속균등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 T분포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기대값 별표 반드시 씩 알아두시고 이산적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값과 그 확률을 곱해서 다 누적한 겁니다. 아래 주사위 1개를 반복해서 던질 때 나타나는 기대값은 해가서 이게 이제 확률이고요.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1의 눈과 그것의 확률을 곱하고 2의 눈과 확률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3.5가 나오는데 이것을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오고 있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얘는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다. 이렇게 간단히 좀 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은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다. 그림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죠. 특정 값이 있고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만큼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이죠. 자, 그리고 나오는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종류별로 그 특징이나 기대값 분산 같은 것을 구하는 것들을 좀 봐두시면 좋은데 양이 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분포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응용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응용보다는 우선은 이름을 가지고 이게 어떤 분포다. 그런 특징 정도 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학습하실 분들은 이런 기대값 분산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상형 확률 분포에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이산 균등 분포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이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은 매 시행마다 오직 2가지의 가능한 결과만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을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난 2가지 결과에 의해 값이 각각 0과 1로 결정되고 다음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확률 분포이다. 말이 어렵죠.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예요. 여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 앞면이 나오지 않았다. 주사위를 던져서 사의 눈이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가지를 이야기하는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것이 이항분포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사실은 응용된 다양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성공한 횟수를 x라고 할 때 그 성공한 x의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다. 요 정도. 그리고 기하분포라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에서 처음 성공까지 시도한 횟수 x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 분포다. 그리고
포화성 분포, 요거를 조금 더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특히 단위 시간, 단위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분포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람다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그 람다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확률이 그 x가 람다에서 최대고 x가 커질수록 0에 접근하고 있고요. 기대값과 분산이 람다로 동일합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람다가 4일 때 최대값이고 커지면 0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얘도 람다가 커지게 되면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이 되죠. 이상균등분포라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연속형 확률 분포.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우리들이 모수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분포들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름만 알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특징까지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나중에 정리할 거거든요.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것은 모양이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평균하고 분산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Z분포라고도 하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의 평균 위주로, 주위로, 여기 평균이라고 했을 때 그 평균의 주위로 표준 편차의 1배 범위에 있을 확률이 68, 2배 범위에 있을 확률이 95, 3배 범위에 있을 확률이 99.7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규분포의 3시그마라고 하죠. 같이 암기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정규분포의 3시그마 규칙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 표준편차 범위 내에 68, 2 표준편차 범위 내에 95, 3 표준편차 범위 내에 99.7%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측정값을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정규분포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항분포의 근사와 중심 극한의 정리와 오차의 법칙으로 이유를 설명하는데, 특히나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은 요거 꼭 알아두셔야죠.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 되면, 많아지면 n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해진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예시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분포입니다. T분포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가 표본의 수가 적으면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표본이 적은 경우 예측 범위가 넓은 T분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카이제거 분포하고 F분포라는 것은 분산에 관한 것이거든요. 여기는 정규분포나 T분포는 평균에 관한 것이고요. 카이제곱하고 F분포는 분산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카이제곱은 1개 분산, F분포는 2개 분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F분포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의 분산이 크기가 서로 같은지 또는 다른지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하고, 특히 이 분산 분석은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을 사용해서 평균의 차이 검정을 하는 이런 검정 방법인데, 이때 F분포가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연속균등분포하고 지수분포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특정 구간에서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지수분포 같은 경우는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 지수분포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용도하고 특징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얘는 별도의 강의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정할 모수가 평균일 때
검정알 모수가 분산일 때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이고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면 표준화를 통해서 Z분포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작다. 이때도 모집단의 정규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고 표본의 크기가 작다면 T분포를 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서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모른다면 T분포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검정알 모수가 분산인 경우 여기에서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집단의 수가 1개이면 카이제곱, 2개이면 F분포를 사용을 하죠. 다음은 통계적 추론의 분류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추정에 대해서 점추정, 구간추정, 가설검정 이런 부분들이요. 특히 가설검정이나 구간추정은 용어 자체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수적인 추론과 비모수적인 추론에 있어서는 그 추론 방법들 그리고 그 특징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종류가 많아서 힘들죠. 그래서 이 통계적인 추론의 분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인지 어느 정도 학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안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나왔다 그랬을 때 공부를 했으니까 틀리면 아깝잖아요.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모수 처리 방식에 따른 통계적 추론에 분류해가지고 빈도주의하고 베이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주 빈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량과 추정값에 대한 정의, 그리고 좋은 추정량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요거 암기하셔야 되죠. 일치성, 비편향성, 효율성. 이것이 좋은 추정량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추정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수가 특정한 하나의 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점추정량 구하는 방법에 정률법과 최대 가능도 추정법과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률법, 최대 가능도 추정법, 최소 제곱법 이 단어들이 점추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특히나 여기 나오는 정률법은 표본의 기대값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거고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라는 것은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는데 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0인 위치, 여기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축에서의 1값이 ML2가 되는데 이게 답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소 제곱법은 오차를 제곱한 그 합이 최소가 되는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간 추정에서는 이제 점추정은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 정확도 면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싶은 게 모수거든요. 그래서 실내 구간이든 뭐든 간에 다 모수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있어요. 자, 모수가 포함되리라고 기대되는 범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자꾸만 모수라고 하지 않고 통계량이라고 한다던가 다른 말들을 쓰게 되죠. 자, 실내 구간은 모수가 포함되리라고 기대되는 범위예요. 그리고 실내 수준이라는 것이 모수값이 정해져 있을 때 다수 실내 구간 중 모수값을 포함하는 실내 구간이 존재하는 확률이다. 그리고 표준 오차, 표본 오차라는 것들이 있는데 표준 오차라는 것이 이렇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샘플의 개수에다가 루트 씌운 것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커졌을 때 여기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나누기 데이터의 개수에 루트를 씌운 것으로 나눈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를 구할 때는 이렇게 임계값을 구하셔서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 한 것이 표본 오차예요.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 별표, 여기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 구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아래 보게 되면 실내 구간은 99%의 실내 수준을 가졌을 때 크고요. 실내 수준이 작아질수록 실내 구간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여기 2 곱하기 얘는 양쪽이기 때문이고요. 1.96이라는 것이 임계값,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나누기 n에다가 루트 취한 거, 이게 지금 표준 오차죠. 그래서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한 것이 표본 오차인데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표본 오차입니다. 그리고 실내도가 더 커질수록 그 실내 구간의 길이도 커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여기 데이터 표본의 개수예요. 이 n이 크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좁아진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설 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가설 검정이란 무엇인지, 또 그 절차,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완전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설 검정의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가설을 설정한다.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1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본, 샘플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샘플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정 통계량으로 p-value도 구하게 되고요. 이 p-value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요. 검정 통계량과 임계값을 이용해서도 귀무가설 기각이나 채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검정 통계량은 임계값보다 클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프로세스 알아두시고 상황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용어 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무엇인지, 대립가설이 무엇인지 정의 보시고 1종 오류, 2종 오류, 이것도 반드시 이해돼야 되는 용어인데요. 1종 오류나 2종 오류 두 개 다 에러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때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을 하게 되는 오류고요.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을 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판단하고 진실이라고 해서 제가 나눠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귀무가설이에요.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판단을 해서 발생한 오류, 1종 오류.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그것을 채택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2종 오류라고 써 있죠. 그리고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이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말하고요. 검정력이라는 것은 2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알파와 베타, 1-알파와 1-베타는 각각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보이고 있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것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가설검정의 종류, 양측검정, 단측검정이 있는데 양측검정은 기각력이 양쪽에 있는 것이고요. 단측검정은 기각력이 한쪽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양측검정, 좌측검정, 우측검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기각력이라는 것은 쥐무가설이 기각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 얘는 예시고요. 여기 이 용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칠레 수준이 무엇인지, 기각력이 무엇인지, 유의 수준이 무엇인지 앞에서 나왔던 용어들이지만 이 그림하고 여기에 있는 정의들을 통해서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 있는 유의 수준과 칠레 수준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검정 통계량과 유의 확률, 특히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쥐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샘플을 통해서 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는 검정 통계량이 임계값보다 클 때 쥐무가설을 기각하고요. 유의 확률 같은 경우는 이 p-value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쥐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유의 확률은 이런 정의들을 쭉 적어주고 다음 중 유의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유의 수준하고 p-value, 그다음에 임계값과 검정 통계량이 각각 비교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임계값이나 유의 수준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 정해졌기 때문에 이 임계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검정 통계량과 p-value는 내가 표본으로부터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고 그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확률값인 p-value를 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표본하고 관련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직접 정한 기준하고 관련 있는 값이라는 것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은 모수적 추론과 비모수적인 추론인데요. 여기에서는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모수적 추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모수적 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막 이러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모수적인 추론과 비모수적인 추론에 대해서 꼭 구분할 수 있도록 읽어두시고요. 이 모수적인 추론은 모집단의 특정 분포를 가정한다는 것이 정규 분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하는 모수로 평균이나 분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가 정규 분포이면서 등간척도, 비율척도인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모수적인 추론은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이고요. 모수, 즉 평균이나 분산 같은 것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 형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포 형태에 대한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평균 분산이 아니라 중앙값이나 순위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또는 표본의 수가 적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영목척도일 때나 서열척도일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비모수적인 추론이죠. 자, 그래서 모수와 비모수 추론의 선택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많을 때는 모수적인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적을 때는 비모수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데 10개에서 30개, 이거는 뭐 아주 작다, 많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중간에 있는 것이니까 정규성 검정을 해서 정규성을 만족하면 모수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정규성 검정을 했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비모수적인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모수적인 추론에 대해서 특징, 그리고 전제 조건 같은 걸 써놨고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모수적인 추론 방법의 종류, T검정, 아노바 검정, Z검정, F검정, 카이제거 검정. 근데 여기서요, 카이제거 검정은 모수적인 추론에도 있는데 비모수적인 추론에도 있어요. 그래서 카이제거 검정 같은 경우는 분산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 모수적인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비모수적인 추론에서는 적합성, 독립성, 동질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검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하면은 카이제고, 그 다음에 두 개 모집단에 대한 분산 비교하면 F검정, 평균에 대한 것은 Z하고 T검정. 앞에서도 나왔었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검정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고, 검정 결과 분석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 샘플 T 테스트, 페어드 T 테스트, 투 샘플 T 테스트가 있었을 때 얘는 한 개 단일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검정하는 것이고요. 페어드 T라는 것은 대응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일 개체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전후 자료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검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동일한 특성을 갖는 두 개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처리를 해서 그 처리 효과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 샘플 T 테스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아노바 검정도 저희들이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이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분산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얘를 분산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검정을 하는데 어떤 것이 그 차이를 갖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후 검정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주형 독립 변수가 한 개 있을 때 이런 분산 분석, 그 다음에 범정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이원 분산 분석, 그리고 개수가 늘어나면서 K-웨이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검정 예시가 나오는데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이제 T점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 한 개 샘플을 줬죠. 평균이 100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100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정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2.2에 2-16이 뭐냐고. 이것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들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읽어보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셔야 돼요.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원샘플처럼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페어드는 true를 사용해서 페어드 T 테스트를 지정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equal true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뭐냐면 등분산 검정을 사전에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성을 가지고 있다면 true 주고 아니면 false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분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웰체스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등분산을 만족하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투샘플 T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 테스트 종류별 데이터 개수 구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둔 거예요. 단일 표본 T 검정하고 대응 표본 T 검정은 표본의 개수를 자유도 더하기 1로 구하게 되는데 독립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샘플이기 때문에 자유도를 구할 때 n-2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n을 구할 때는 자유도 더하기 2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모수적인 추론에 대해서는 특징은 앞에서 나온 것하고 동일하지만 한 번 더 읽어두시고요. 비모수적인 추론의 종류를 보아주시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름들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카이 제곱이라는 것이 여기 또 들어가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 또 사인 테스트라든지 런 테스트라든지 이렇게 짧은 이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긴 이름들을 보이고 있죠. 여기는 집단 대상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비교 대상의 집단 수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검정 방법을 비모수 검정과 모수적인 검정으로 나누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다 외우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특히나 카이 제곱 검정이 이 비모수적인 검정에서 적합성이나 독립성, 동질성 검정에 사용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모수적인 검정에서 보면 집단 대상이 한 개일 때 윌콕슨 사인드 랭크, 사인 테스트, 콜모고로브 스미르노브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개일 때 맨 휘트니, 그 다음에 윌콕슨인데 랭크썸, 그 다음에 콜모고로브 스미르노브가 한 개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응 자료에 대해서는 윌콕슨인데 사인드 랭크, 여기 집단 한 개일 때와 동일한 것이 대응 자료에서 쓰이고, 사인도 똑같이 여기 한 개일 때하고 대응 자료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변량에서는 쿨스카 월레스 H 테스트, 대응 자료에서 프리드만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모수적인 검정에서 원 샘플, 그 다음에 투 샘플인데 대응 자료면 페어드 T고요. K개 3개 이상일 때 아노바 테스트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보아서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보아두시고, 여기 보시면 카이 제곱 검정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수적인 추론에서는 분산, 비모수적인 추론에서는 명목척도인 경우 적합성, 동질성, 독립성의 검정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카이 제곱 검정은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해봐서 얘가 모수적인 추론인지 비모수적인 추론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꼭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카이 제곱 검정에서 그 종류별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해석이라고 해서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검정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 있는 p-밸류를 가지고 그 규모가설을 기각하는지 채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도와두셔야 되겠고요. 부호 검정은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나온 상태에서 부호 검정이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